결혼 2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었다. 30평짜리 아파트 1701호. 비싸긴 했지만 우리 가족 셋이 살기엔 딱 좋은 집이었다. 남편 강성민,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민재. 크게 부유하진 않아도 서로 불만 없이 그렇게 지내왔다. 엘리베이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옆집 1702호. 이사 온 지 3개월쯤 되었나. 그 집에 사는 여자는 내 또래이거나 어쩌면 조금 더 어려 보였다. 진한 화장이 인상적인 여자. 한번 마주친 적 있었는데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다. 혼자 사는 것 같았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요즘 너무 더워서 나 작은 방에서 잘게. 그 작은 방이란 현관 옆 창문도 거의 없는 방이었다. 사실 창문은 있긴 했다. 하지만 아주 좁은 베란다처럼 튀어나온 공간에 겨우 하나. 별다른 말 없이 남편은 그날부터 작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며칠 뒤엔 아예 침대를 새로 드리겠다고 했다. 싸운 것도 없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난 그냥 그래. 혼자 자는 게 편하긴 하지. 하고 넘겼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다. 자꾸 새벽이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다. 윗집인가? 옆집인가? 밤에 뭐가 그리 신났을까? 한밤중 흐느적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분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신음. 난 흠칫 놀랐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들리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계속되니 점점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뚜렷해졌다. 게다가 이상했다. 소리는 정확히 우리 집 작은 방 쪽에서 들려왔다. 벽 너머에서 문틈 사이에서 마치 나 들으라고 내는 소리처럼. 나는 그때까진 몰랐다. 그 소리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날 새벽 난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엔 내 착각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고 있었다. 얇은 벽 너머 작은 방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리듬감 있는 신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심장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불쾌함, 분노 그리고 묘하게 눌러지는 자존심.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윗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사신다. 어르신들이 그럴 리는 없고 남은 건 옆집 1702호뿐. 그 여자가 떠올랐다. 진한 립스틱, 시선이 머무는 이목구비.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출입. 그런데 왜 그 집과 우리 집이 밤마다 이토록 가까워지는 걸까? 며칠 뒤였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 샤워를 마친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다. 난 조용히 그 옆방에 귀를 댔다. 그리고 들었다. 탁, 뭔가 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철컥, 무언가 걸쇠가 풀리는 소리.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방 안에 있던 남편이 움직인 소리인데 방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그 작은 방 구조를 떠올렸다. 현관 옆, 창문 없는 막다른 구조. 그 작은 방과 옆집의 작은 방이 벽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방 끝에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하얀 비상 소방문 하나가 있었다는 것까지. 그날 밤 나는 잠든 척을 하며 남편의 발소리를 들었다. 방 안에서 시작된 소리는 분명히 벽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10분쯤 후 거실을 지나 조용히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남편은 바쁘다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었고 그가 나간 뒤 바로 현관 옆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남편이 자기 전까지는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침대까지 들어와서 남편의 방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내가 그곳에 들어가 본 건 며칠 전 딱 한 번뿐이었다. 가구 위치도 어수선했고 방 한쪽 벽엔 커다란 박스가 여러 개 포개져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치워보려고 했지만 그 박스들은 생각보다 무겁고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듯 딱 맞게 쌓여 있었다. 조심스레 하나씩 내려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박스 너머에 그 문이 있었다. 하얗고 투박한 철제문, 소방용 연결문. 이웃과 연결되는 그 문은 원래라면 봉인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첩은 벌어져 있었고 문 가장자리엔 누군가가 억지로 열다가 남긴 듯한 스크래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게다가 문 안쪽엔 간이 자물쇠가 덧대어 있었고 그 위엔 커튼과 테이프 그리고 박스들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걸 대체 언제부터? 나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심장 소리만이 내 귓가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남편보다 일찍 잠든 척했다.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철문이 여는 소리. 10분 후 다시 시작된 신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분명히 나 들으라고 내는 소리였다. 그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여자는 이미 내 집 안에 있었다. 내 남편의 여자였다.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하지도 않았다. 신음은 단순한 쾌락의 표현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 여자는 마치 나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그 철문을 넘어왔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머릿속엔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그 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불이 꺼진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온다. 그들은 내가 자는 동안 바로 내 집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날 밤 나는 아예 작은 녹음기를 켜고 거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들었다. 문이 열리고 속삭이는 웃음소리, 침대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 그리고 시작된 익숙한 그 소리. 하지만 이번엔 더 거칠고 더 격정적이었다. 나는 치욕보다도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당신들은 내가 모를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작은 방의 구조를 사진으로 찍었고 소방문 상태와 그 자물쇠의 모습, 남편의 셔츠에서 맡은 향수 냄새까지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 신음까지, 그 소리를 증거로 남기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아냐,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회사 일이 아니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딱 멈췄다. 숨이 턱 막힌 듯 대답을 잃은 눈빛. 입술이 떨렸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장난이야, 왜 이렇게 당황해? 수상하게. 그들이 내게 신호를 보냈다면 나도 이제 답장을 해줄 차례였다. 그 신음은 나를 깨운 사이렌이었다. 서진아. 그 여자의 이름은 남편의 휴대폰 속에 택배기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우연히 남편의 폰으로 온 카톡 알림 때문이었다. 문 열어놔요. 나 10분 후에 넘어갈게요. 보낸 사람 택배기사.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웃음만 나왔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들으라는 듯 내는 신음, 태연하게 열고 닫히는 문, 침실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숨결. 모두가 계획된 행동이었다. 내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이 집은 당신 것만이 아니야. 다음 날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다. 진한 화장, 짧은 치마, 몸에 딱 붙는 얇은 니트, 그리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눈빛.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다. 네. 잘 지내시죠?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요즘 이 집이 참 좋아요. 조용하고 원하는 게 다 있는 집이에요. 그 말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내 집을 지나 내 남편에게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그 방문 앞에 조용히 작은 바늘 하나를 붙여놓았다. 스치기만 해도 떨어질 만큼 얇은 종이 바늘. 다음 날 그것은 사라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 집 안을 지나갔다는 것. 그녀는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매일 닫고 사는 문을 당연한 듯 열고 나갔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환하게 부엌을 비추던 시간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식탁을 차렸다. 남편 강성민은 침대에서 일어난 듯 텁텁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국 끓였어? 냄새 좋네. 그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그의 뒷목과 옆얼굴, 그리고 손등에 있는 작은 긁힌 자국을 보았다.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말없이 앉아 그의 반대편에 밥을 올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식사. 하지만 그 아침 그의 뒷모습은 달랐다. 익숙한 척하려는 어색함, 모른 척하는 데에 드러나는 불안함.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사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바로 그의 셔츠를 손에 들고 소매를 살펴보았다.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짙은 머스크 향수.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의 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작은 방 문틈 사이에서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다. 짙은 갈색, 곱게 뻗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머리카락. 그날 오후 나는 아들과 함께 외출했다. 그는 독서실에 가고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걷는 가족들, 손을 잡은 부부들, 웃음소리, 따뜻한 바람. 그 안에서 나만이 무너지고 있었다. 난 정말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녹음기를 켰다. 문이 열린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숨을 죽인 기척. 그리고 시작된 들으라는 듯한 소리.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뒷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보다 난 그의 침묵에서 더 많은 걸 들었다. 민재야, 오늘 점심은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찜 어때?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지. 엄마가 하는 김치찜 최고잖아.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건 무너진 사랑이 아니라 아직 지켜낼 수 있는 내 아들이었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온 건 밤 10시. 현관문을 닫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그리고 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 나는 조용히 그 문 앞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문고리를 손에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선 아주 작게 숨죽이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그 여자였겠지. 거실로 돌아온 나는 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의 소리, 신음, 속삭임, 두 사람의 음성, 그리고 철문 여닫는 소리. 그 녹음이 방 안으로 들리게끔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다. 10분쯤 지나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렸다. 남편은 나를 향해 얼어붙은 얼굴로 섰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누가 누구한테 뭐 하는지를 이제는 말해줘야겠지? 며칠 전 그의 셔츠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넣었다. 무게감도 거의 없는 초소형 기기. 그의 하루를 그대로 품어올 장치. 며칠 전부터 나는 CCTV 전문가를 따로 불렀다. 현관 옆 작은 방에 환기용 공기청정기를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철문 방향을 향해 각도를 조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화면 속에 찍힌 건 낯선 여성의 손목.
조심스레 문고리를 돌리는 모습,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실루엣. 그녀는 조명을 켜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익숙한 동선, 익숙한 눈빛, 처음이 아니란 뜻이었다. 그 다음은 남편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습관처럼 그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카메라는 침묵 속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 녹화본은 내가 가장 먼저 본 후 USB에 저장해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모아온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 사건, 사진 12장, 문 파손 흔적 사진, 진아의 카톡 메시지 캡처,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지 분노한 아내가 아니라 법적 무기를 손에 쥔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 저 더러운 남자에게 나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아 이혼 소송장 사본을 꺼내 펼쳐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다. 이제 당신이 해명할 차례야. 나는 더는 숨지 않는다. 나는 이 집의 피해자도 버려진 여인도 아니다. 나는 이제 증거를 가진 여자다. 지연아, 그건 오해야. 그냥 미련이었어. USB를 돌려본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죄책감보단 들킨 자의 공포가 먼저 익혔다. 서진아랑은 정말 오래전 일이야. 그냥 예전 약혼자였고 다시 그 연락이 내 집 철문을 부수는 걸로 이어졌단 말이야. 당신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집안에 그 여자를 들이지는 말았어야지. 내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방은 조용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었지만 서진아와의 메시지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대화방을 나갔고 연락처도 사라졌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돌아왔다. 다음 날 1702호의 초인종을 눌러봤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현관 앞에는 택배도 음식물 쓰레기도 없었다. 경비실에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전날 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혼자 이사를 나갔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 퇴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증발하듯 사라졌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집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걸까? 그저 짧은 정착, 그리고 짧은 복수, 아니면 모든 게 끝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가장 먼저 도망친 걸까? 남편은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붙잡았다. 지연아, 민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럴 순 없잖아. 난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실수였겠지만 난 매일을 지옥처럼 견뎌야 했어.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직 이혼까진 너무 빠르지 않아? 남편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못한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빛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눈빛조차 이젠 낯설고 거짓 같았다. 이건 빠른 게 아니야. 당신은 1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왔고 나는 그걸 견디느라 1년을 잃었어. 나는 준비를 마친 서류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금액, 부정행위 증거 일체 목록, 대리인의 명함.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제야 그는 조금씩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민재도 있고, 민재는 이미 다 알아. 그리고 넌 민재가 알게 되길 바란 게 아닐까? 매일 밤 그 신음을 들려주면서 며칠 후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곧바로 조정 절차 없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남편은 당황했다.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그와 거래하던 몇몇 업체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사라졌고 이젠 전화벨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다. 그와 달리 나는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냈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도의적 책임이 명백하니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액은 3억. 그보다 적게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텨온 시간의 값이에요. 남편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퇴근 후에도 작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 집의 불을 하나씩 꺼나갔다. 한때는 따뜻했던 식탁, 거실 조명, 침대 옆 스탠드. 그가 떠날 때 이 집에서 그가 남긴 건 텅 빈 방 하나일 뿐일 것이다. 사랑은 끝났지만 존엄은 내가 지켜야 했다. 이제 나를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법이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말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밥만 뜨다 일어섰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초라한 구겨진 서류처럼 빛을 잃고 말았다. 법정에 선 날 그는 나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그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문득 20년 전 그와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의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죽을 때까지 당신 편이 될게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약속은 신음과 배신으로 찢겨나간 뒤였다. 판결은 길지 않았다. 부정행위 인정, 도의적 유책 배우자, 자녀 양육 부담, 심리적 손해고려,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없음,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권고. 법정을 나서던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아는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녀도 상처가 있어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여자가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지킬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조용히 아들과 마주 앉았다. 엄마 괜찮아? 민재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했을 뿐이니까. 남편은 짐을 쌌고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남편도 가장도 아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무너진 건 그 침묵 속의 남자였다. 이삿짐을 싣는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1701호.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 그러나 결국 그 집이 나를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나는 가장 조용히 무너졌고 가장 깊게 울었다. 엄마, 이거 어때? 민재가 작은 화분을 들고 나에게 물었다. 베란다에서 우리가 함께 키운 작은 다육식물 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새 집에도 가져가자.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놔야겠다. 짐이 모두 빠져나간 집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사람도 감정도 사라진 공간.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 문 안쪽 한때 남편이 그녀를 들여보냈던 방. 그 문 너머엔 지금 철저하게 봉인된 소방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굵은 못을 꺼내 그 문에 마지막 못 하나를 박았다. 다시는 이 집으로 누군가가 몰래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기 전 현관 옆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나는 웃고 있었고 그 남자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그저 지나간 장면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서 있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다, 지연아. 너는 버텼고 끝내 나왔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트럭이 멀어질수록 그 집은 점점 작아졌고 나는 조금씩 가벼워졌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다.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사는 거야. 민재야, 우리 둘이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그녀는 눈물로 이겨냈고 결국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보다 가까웠기에 더 잔인했던 그 배신,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